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이호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상담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니어 소비자 지킴 여러분들께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 상담 전체적인 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도 같이 압축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상담의 의의는 소비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련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를 지원해 주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 불만, 피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즉 지식, 경험, 기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비자 상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를 분석하는 것에 귀착이 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분석을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경우에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소비자 상담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은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 또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중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관련 법규, 규정, 근거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보고,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은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활동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아까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육하 원칙 순서대로 이야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문제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본래적 소비자와 정책적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 본래적 소비자라 하면은 원론적으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이 물품 등을 사용이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정책적 소비자라 하면은 관련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외적인 소비자로서 특히 사업자도 소비자의 지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의 상담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 미성년 소비자를, 즉 미성년 소비자라 하면은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 소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니어 소비자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소비자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비자의 권리 중에 하나인 취소권이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 미성년 소비자의 경우에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원칙적으로 만 19살, 19세가 되지 않는, 즉 생애 기준으로 안 되는 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비 생활과 관련해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한다는 것 자체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산 물건은 돌려주고 내가 낸 돈은, 대금은 환급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물건을 돌려줄 때 소비했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칙이 있기 때문에 이 취소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취소권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성년 소비자의 경우, 그럼 두 번째로는 착오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 번째로는
사기나 강박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 차고 사기 강박은 우리 시니어 소비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다른 한편의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도 일반적인 사업자와 특수한 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라 하면은 모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자,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담 과정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런 특수한 사업자는 개별 법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방문판매법이라는 법규에서 방문판매업자, 전화건유판매업자, 그 다음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업자, 그 다음 할부거래법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이는 상조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자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어디서 물건을 샀느냐 하는 거래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니어 소비자 지킴 상담 과정에서는 이런 특수한 소비자와의 거래를 했을 경우에 다양한 피해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체크사항으로 시점에 관한 겁니다. 이 시점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소멸시효, 두 번째, 기간계산,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법률적 상식이지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 상담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을 5년, 3년, 1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제일 많이 활용되는 권리 존속 기간이 바로 3년입니다. 3년 기간에 해당되는 소멸시효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또는 보험금 청구권인데 대부분의 우리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 3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쭉 진행하다가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시작하는, 즉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사유, 중단 사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조금 더 이건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멸시효에 관련된 것, 일단 시니어 소비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좀 오래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계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일, 즉 오늘부터 3일 예컨대라고 정했을 때 오늘은 계산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을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일 불산입 원칙을 꼭 알아놓으셔야만 이 경우에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는 그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기간이 끝나는 지점, 즉 만료점에 대한 또 특칙을 하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료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그날로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로 만료가 된다. 그 다음 날도 만약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된다면은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라는 요 원칙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상담 과정에서 기간계산은 우리 소비자 권리 존속 여부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꼭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 연습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길거리에서 구입했다라고 벌써 사건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3년 물품, 홍삼 제품 물품에 대한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즉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독촉장이 날라올 경우에는 오히려 내용 증명으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히 독촉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빨리 법원에 대응을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금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기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기간 계산 중에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의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TV 홈쇼핑이라든가 이 아까 말씀드린 특수 거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은 7일. 7일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물건 받은 날,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쭉 23일 목요일 날 배송 받았는데 목요일 날부터 7일 계산하면은 30일이 됩니다. 30일. 똑같은 목요일 되죠. 그런데 올해 2020년 4월 30일 목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만료하는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2020년 5월 1일까지 반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 장소. 어디서 물건을 샀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당사자인 사업자 중에서 특수한 사업자를 여기서 설명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유는 특수한 거래일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막강한 권리를 설정하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래 장소에 따라서 거래를 일반 거래와 특수 거래로 편의상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거래라는 것은 고정된 영업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백화점, 대형 할인점, 슈퍼, 편의점 등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를 일반 거래라 하고요. 특수 거래는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문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전화라든가 TV, 홈쇼핑이라든가 사이버 공간 등에서 아주 온라인을 통해서 특수하게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방법이 달라진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수한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편의상 일반 거래와 특수 거래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의 예시료로는 하단에 열거하였듯이 방문 판매, 전화 금융 판매, 통신 판매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최소한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 여러분들은 이 판매 종류에 관한 분류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문 판매는 방문의 형식으로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화 권유 판매는 전화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속칭 텔레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우편, 전기통신, 여기서 전기통신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스마트폰, 전기, 이동통신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통신, 기타의 방법, 이 기타의 방법은 방송도 가능하고요. 전단지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바로 모바일 쇼핑이 될 것이고 전체 통칭하여 통신 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거래의 경우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잘못, 즉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품 불가하다. 만약에 반품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해지에 관한 건, 이걸 통칭해서 해약권이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약권에 관련된 하나의 권리. 따라서 지금 소비자의 권리 중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해약권, 해지권이 하나가 있겠죠. 이것은 일반 거래에서 소비자가 반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국가가 창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청약철회권은 뒤에 이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청약철회권은 구입, 즉 물건을 구입한 일정 기간, 그것이 판매 형태에 따라서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14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첫째 조건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하지 안 했더라도, 즉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반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는 것. 이것은 아까 취소권에 이어서 아주 막강한 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거래에서는 일단 슈퍼라든가 백화점에서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고 나오면 반품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포장을 개봉했다든가 사용했다면 더더군다나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거래 형태, 아까 말씀드린 방문 판매, 전화 건의 판매,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해도 당연히 반품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반품이 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청약철회권에 대한 이해가 소비자 상담이 아주 핵심적이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소비자 관련 법규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하에서는 이 청약철회권이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요건, 그 다음 제한 사유, 그 다음 청약철회권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 거래에 있어서는 첫째로 행사 일정한 기간 이내여야 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은 그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방문 판매나 전화 건의 판매는 14일 이내고요. 통신 판매, 즉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모바일 쇼핑 경우에는 7일 이내다. 여기서 할부 거래도 7일 이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할부 거래는 저 뒤에 어떻게 물건을 샀습니까? 라고 할 때 다시금 설명이 되니까 일단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다시 14일. 아까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판매되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고요. 또 예외적으로 기간이 좀 확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표시 광고와 다른 재화가 배송되었거나, 또는 원래 원했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청약 철회, 즉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그 최대한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 조항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학습이 진행된다면,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니어 소비자의 지킴이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피해 구제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기간, 즉 14일, 아까 기간 계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초일 부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은 다음 날로 연기된다는 원칙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진행을 하고, 계약서보다도 물건의 인도가 늦을 경우에 물건이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원칙. 그 다음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주소가 누락되거나 또는 오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것 참고로 하는 거죠. 이 기산점도
기산점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포기하느냐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산점에 관한 관심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 청약 철회권이 제한 사유에 관한 겁니다. 즉, 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제한 사유입니다. 통상 5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발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되어 있는데, 반품하려고 해도 그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망실이 되어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 당연히 반품이 안 되는 거죠. 1번. 그러나 다만 단서 조항이 중요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개봉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법률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청약 철회 가능하다. 이것은 훼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르신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에서는 사업자들이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3번, 4번을 같이 묶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또 낮아진 경우, 그 다음 복사할 수 있는 테이프라든가 CD 이런 것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 역시 반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문 상품, 대통령령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령을 정한 경우, 주문 제작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그런 사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거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알아보시면 정말 활용할 분야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이 제한 사유에 대한, 이 제한 사유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이고, 그 예외에 대한 예외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위에서 2번에서 3번, 4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샘플을 줘서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한 뒤에 구매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사업자가 어겼을 때는 설사 사용해서 현저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다시금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예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약 철회의 마지막 효과에 관련된 겁니다. 이 청약 철회 반품을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사업자의 도달한테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걸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송한테, 예를 들면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이게 발송한 날짜와 도달하는 그 뒤에 도달하겠죠.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 철회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내용 증명도 내용 증명이지만 카톡, 문자 또는 뭐 이메일로 이런 반품의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내자마자, 즉 발송하자마자 바로 상대방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크게 요즘은 이러한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일단 소비자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 물건을 받은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원래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우리 특별법에는 3영업일, 여기서 3영업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즉 영업을 하는 날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 제외한 3영업일 이내 판매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문 판매, 전화 군입 판매, 이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모바일 쇼핑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택배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다만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가 배송되거나 계약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이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특수한 거래, 특수 거래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상식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영업, 특수거래, 아까 방문 판매, 전화금융 판매, 그런 통신 판매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아까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교부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수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사업자의 준수 의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는 형사처벌 대상, 약하게는 적어도 최소한 과태료 처분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그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약 철회하고 관련된, 청약 철회라는 것은 아까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거와 관련되어서 소비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전적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라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입증 책임, 계약서를 교부했느냐,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아까 반품한 물건이 왜 훼손이 되었느냐, 재화가 언제 공급이 되느냐, 공급이 된 시기에 따라서 청약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 이것도 실무적으로 경우에 따라 중요한 것, 소송할 때 법원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명문의 규정으로 소비자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소비자가 서울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때 소송을 사업자인 서울에 산다고 그러면은 소비자는 아마 권리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주도까지 와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디서 물건을 사느냐, 즉 장소에 따라서 특수거래의 형태가 분류가 되는데, 이런 특수한 거래에 부과된 청약 출액권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사업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략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 봉투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뭡니까?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서 개봉한 뒤에 사정이 생겼어. 소비자 사정으로 반품하러 갔더니 포장을 개봉했다라고 거부했다라는 사례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에 청약 철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 역시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요 사례에는 그 물건이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소비하고 난 물건만 가지고도 반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병이 있는데 2병을 소비를 했다. 나머지 8병 반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2병에 대한 대금은 지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포장 비용도 같이 부담해야 되겠죠. 이런 분할, 가분적인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소비 후에도 단순히 소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아까
계약한 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즉 사업자가 잘못 배송되었을 때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반품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또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소비자 상담의 체크 포인트, 무엇을 샀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마 우리 소비자 지킴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무슨 물건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수천 수만 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샀느냐에 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현재 62여 개의 품목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 기관은 맨 마지막에 소비자, 우리 시니어 지킴이들이 상담 결과를 처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전담 기관을 안내하는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샀느냐, 무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체물, 상품, 물품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서는 다시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 이 내구재에 관해서 이제 보정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그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정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을 다 일일이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 6개월, 그 다음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들은 계절 상품이지요. 그런 것은 2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물건을 사기 전부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보정기간, 아까 1년, 평균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넘더라도 소비자가 반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규 학습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용역, 서비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에 가서는 이 무형적인 어떤 그 인간의 노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 서비스를 받고 없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본다든가 해서 한 번적으로 끝난 건데, 이제 계속 거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헬스장이라든가 학원 과외라든가 학습지에 관련된 것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중도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위약금에 관련된 규정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교육 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역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4개월 정도 돼 가지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더라 하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14개월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아까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인데, 즉 12개월인데 12개월 지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휘어지는 현상이 배터리가 불룩해진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을 못하지만은 원천적으로 이것이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여 이것을 아까 하자 담보 책임이라, 보정 책임이 아닌 하자 담보 책임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수기.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 이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분쟁 해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비자 상담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어떻게 물건을 샀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어떻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할부, 외상이죠. 할부 거래로 했을 경우에 또다시 소비자를 위한 막강한 권리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약관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을 정도로 이 약관 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 또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회사가 주는 이렇게 책자, 아주 복잡한 내용에, 그래서 소비자는 일일이 다 그것을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매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약관 거래. 이 약관 거래에 관한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부 거래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거래가 어떤 거래냐?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니까 요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할부 거래에서는 직접 할부, 간접 할부, 선불식 할부 거래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할부의 경우는 물건을 판 사람이 할부를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간접 할부 거래는 물건 판 사람과 소비자가 돈을 내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즉 다시 직접 거래는 물건과 대금을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지만, 그래서 이런 직접 할부 거래는 조금 요즘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주로 간접 할부 거래.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로 우리가 물건을 살 경우에 물건은 사업자로부터 받지만 대금은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간접 할부 거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조금 밑줄 친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할부 거래는 기간의 제한이 2개월이고요. 그다음 횟수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거래 관행상 할부하면은 월 1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물건 살 때 한 번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 다음날 곧 한 달 되는 말일날 한 번 지급하고 마지막 두 달치에 마지막 대금을 했다면 이거 역시 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 사고 다음 달 세 달에 걸쳐서 물건을 분할했으다 그러면 이 역시 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하면 월할 3개월 이상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부든 간접 할부든 소비자의 권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직접이든 간접 할부든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놓으십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얼마짜리를 금액까지도 물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 거래는 법에서 우리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내용을, 정의를 확실하게 좀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상담 과정에서 이 요건에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선불식 할부 거래는 장래 또는 혼례, 그래서 관혼상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이때는 기간을 한번 보시죠. 이 물건을 구입할 때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상조 서비스는 뭐 60개월, 120개월, 이게 장기간 걸쳐 당연히 이런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 규정과 바로 들어맞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 가입할 때 한 번 돈 내고 상을 당했을 때 또는 결혼을 할 때 그때 목돈을 내도록 이렇게 계약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할부 거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권리가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할부 거래에서도 아까 이전에 어리스 특수 거래를 이야기할 때 할부 거래를 잠시 언급해 드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할부 거래에도 똑같이 청약 철회권, 소비자를 위해서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일반 할부 거래, 즉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7일 이내, 7일이라는 것이고요. 선불실 할부 거래의 경우, 즉 상조 서비스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게 상조 서비스의 경우에 보다 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7일 이내, 14일 이내, 3개월 이내, 이것도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 200원칙,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로 종료한다는 거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률 규정에 이런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 상식은 꼭 숙지해 놓으시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부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권리 청약 철회권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변권, 새로운 또 이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특히 할부 거래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이 항변권은 다음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 6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부금으로 10개월 할부 계약했고 2개월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엄청난, 이것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소비자 권리, 맨 처음에 취소권, 그 다음 뭡니까? 해지권, 그 다음 청약 철회권, 지금 마지막으로 항변권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괄적이나마 소비자 권리가 크게 4덩어리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변권은 대금 지급, 할부 대금 지급을 항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떨 경우에 해당되느냐? 할부 계약이 일단 형식은 처음에는 성립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부성립, 무효가 된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 해제, 아까 취소란 말 나왔죠? 해제란 말 나왔죠? 해지된 경우, 이건 일반적인 글에서 나왔죠. 그 다음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시에 기재된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이 당연하겠죠.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할부 거래업자가 하자 담보 책임, 아까 하자 담보 책임 잠시 언급해 드렸죠.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사례를 들면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가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을 사면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AS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왜냐하면 고장, 즉 하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 고장을 고쳐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무엇입니까? 항변권을 행사하고, 항변권을 행사하면은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대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까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매매 당사자, 거래 당사자, 사업자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도라든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할부 거래업자를 통해서 대금 거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할부 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즉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철회입니다. 아까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철회한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와 달리 청약 철회뿐만 아니라 항변권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경우 상당히 우리 현실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거래를 하셨습니까의 약관 거래에 관한 건데요. 약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는데, 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 한쪽 당사자, 즉 사업자가 여러 명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업자가 미리 사전에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그다음 형식을 갖추어서, 그러다 보니 뭡니까? 상대방의 소비자는 약관 거래의 경우에는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소비자 편에서 강력한 또 보호 조치가 있게 마련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설명 업무입니다. 설명 업무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고객이라 하지만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 문제를 다루니까 소비자에 한정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에 불가능, 현재 곤란할 경우는 면책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핵심 사항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게 약관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고, 그렇다 보니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판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보험은 한번 그 소송에 들어가면 금이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소비자 문제는 소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송을 가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례로 형성된 건 없고, 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전담하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내용을 일단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밑에 위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즉 무효로 한다. 그 조항 무효로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 조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약관의 설명 의무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무엇이냐, 청약 철회권을 설명했느냐, 특수거래에서. 그 다음 위약금도 설명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위약금 설명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는 약관을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해서 위약금 줄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관계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 소비자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공정 약관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없는 걸로 쳐버린다는 이야기죠. 약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무효라고 그러면 그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10개 중에 5개는 정상이고 5개가 무효다면 5개는 없는 걸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의 불공정성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또는 소비자 지킴이는 만약에 이 약관이 부당하다 또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관련된 사례 잠깐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례 1은 할부 거래의 항변권에 관한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기름값이 아주 비쌀 때 그 방문 판매라든가 방문 판매를 통해서 목탄 보일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탄 보일 가격을 비싸게 팔면서도 할부로 했습니다. 그럼 방문 판매와 할부 거래가 겹칩니다. 겹칠 경우 여러분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유리한 쪽이 뭐냐면은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거지요. 그래서 돈을 안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 할부 거래의 항변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즉 A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고 연락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할부 거래를 한, 이제 주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되겠죠. 신용카드 회사나 아니면은 제2, 3의 금융권에서 보통 이런 그 할부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팩토링 회사 마찬가지고요. 그 할부 거래, 신용을 제공한 회사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판매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할부 거래, 나머지 할부 거래 더 이상 청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서면을 통지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그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조사 후에 조치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사례는 사실 450만 원 중에 한 달 뒤에 나머지를 해서 400여만 원을 피해를 최소화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할부 거래에서 이 청약 처리하는 기간, 아까 통신 판매와 같이 7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잠깐 보니까 3월 15일 일요일 날 가서 백화점에서 샀네요. 그럼 7일이면, 자,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7일 뒤 그러면은 사실 다음 첫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계산할 때는 바로 오늘 날짜, 즉 3월 15일에 7일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7일을 더해버리면 22일이 되겠죠. 22일 날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사례는 청약 철회권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기간 계산하는 방법, 또 기간 계산과 관련됩니다. 언제까지 반품해야 되느냐? 3월 7일 되는 22일 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만료일이 일요일이니까 다음날 월요일 날, 월요일까지 하루 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하루가 더 연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여기 금토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위약금에 대해서 사업자 설명 안 했을 때 소비자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르신 대상으로 물건을 팔 때는요, 청약 철회, 계약서조차 교부도 안 하고 있고요. 계약서조차 교부를 안 하다 보니 청약 철회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또 이거를 나중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 부담한다는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과연 위약금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례를 얹어 놓았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를 해서 서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명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그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 교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교부조차도 없었다면 설명했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약금조차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비자 상담과 관련된 핵심 체크사항 마지막, 왜 이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구매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매 동기에 관한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즉 구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습관, 이전부터 사왔던 물건, 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죠.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사업자가 광고, 표시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할 때 부당하게, 왜냐하면 사업자끼리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 여기에 좀 과장되거나 허위성이 있거나 또는 기만성이 있는 그런 표시나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이 부분도 꼭 좀 챙겨 놓으셔야 되고, 사실은 그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의 활동 중에 하나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 신문 광고, 잡지 등에 대한 광고, 이런 것을 한번 수집해 가지고 이 표시 광고가 얼마나 불공정, 부당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활동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시 광고가 무엇이냐? 표시는 밑에 똑같습니다. 광고든 표시든 공통된 내용,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이나 거래 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어떤 그 용기의 문자나 도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표시라고 그러고, 이것을 뭡니까? 다른 어떤 매체,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를 알리는 것을 광고라 한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시 광고의 정의하에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에서,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 과장 표시 광고, 그다음 기만적인 표시 광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서 이게 과장이죠. 다른 것은 허위고 거짓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기만적인 것은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시켜서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오판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자, 오판을 내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심리적 기제에서는 착오를 일으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착오는 제가 맨 처음 소비자 주체를 거래 주체를 할 때 취소권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논리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논리를 구성할 경우에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죠? 만약에 부당한 표시 광고로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해서 돌려줄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까 청약철회권은 아예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소비해서 없을 경우에도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무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서 상당히 착오 이론으로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표시 광고와 관련된 학습, 정말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짓 과장 광고 표시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만약에 이러한 부당한 표시를 할 경우 어떤 규제 조치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소비자 문제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민사책임입니다. 자, 이 민사책임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책임은 첫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만 광고 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면 뒤에 사례에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손해배상. 여기서 손해는 뭡니까? 만약에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어떤 건강상의 해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바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치료비까지 확대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손해는 이 물건을 사는데 소요된 금액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두 번째, 착오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취소권 행사와 관련이 되겠죠. 착오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취소권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면 물건을 돌려주고 돈 받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건강기능식품처럼 다 먹고 소비해버리는 것 같으면 뭡니까? 일반적인 해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취소권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착오 또는 기망 행위로 이런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물건은 돌려주지 아니하고 대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민사책임, 소비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표시 광고의 실정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할 때,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광고를 했다면 그러한 광고를 한 사업자는 반드시 그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니 조사해 주세요라고 아마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 광고를 한 광고 주체, 사업주는 실정해야 된다. 만약 실정을 하지 못하면,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기망 광고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와 관련돼서는 사업자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연습에 있어서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의 경우에는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천연 사이다, 요즘 유명한 사이다인데요. 그 한글로 천연 해놔놓고 한자로 옆에
조그맣게 저렇게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어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몸에 좋은 이런 걸 오행케 하는 그런 사례가 거짓 광고고요. 그 다음, 인스턴트 설렁탕면을 광고하면서 진짜 설렁탕과 같이 뭐 완전한 식품이라든가 영양이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경우도 역시 거짓 과장 광고로 본 사례가 있고, 그다음 햄버거를 판매하는 회사의 광고에 그 패드가 돼지고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고기 버거라 해가지고 마치 불고기 하면 쇠고기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행케 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럼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의를 순창 전통 수의, 뭐 보성 수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삼배를 가지고 했다, 이런 경우에 또 역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이런 사례를 보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실제 사례, 포장지에 100% 블루베리 원액 해놨는데, 그래서 정말 블루베리, 지금은 조금 블루베리가 좀 유행이 뒤쳐졌습니다만 유행할 때는 그냥 블루베리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사업자들이 결국은 기만 광고를 하게 된 거죠. 표시를 하게 된 거죠. 블루베리 원액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포도주가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뭡니까? 소비자는 100% 원액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것이 섞인 것이라고 그러면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당연히 이 소비자는 블루베리 원액을 엄령했을 것 아닙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없다고, 반품한 물건이 없다고 돈을 못 돌려준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돈을 받을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착오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소비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6하원칙의 순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의 결과, 소비자의 불만이라든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주거나 처리해줘야 하는데, 먼저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의 처리 주체에 대해서 법에 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에 당연히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야기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소비자법이라는 건 경제법의 영역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현대 국가로 이행되면서 경제 또는 노동,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체가 소비자단체, 네 번째 한국소비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도 역시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까지는 소비자기본법에 정한 주체입니다만 특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조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T, LGU 플러스 또는 SK, 이런 이동통신사,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많이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통신사업자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이때 이용자는 소비자도 포함되는 거죠.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적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적시 처리가 안 되면은 곤란한 경우에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아까 소비자 기본법에는 불만 처리를 안 하더라도 무슨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순히 정당한 이견이나 불만을 제기하더라, 피해 구제는 당연한 겁니다. 하더라도 이에 응대를 하지 아니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런 규정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모든 소비자 관련 법 중에 유일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 조항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문제를 이동통신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기통신사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알뜰폰을 살 때 전기통신사분 이동통신에 관련된 계약에만 한정되고 그 폰의 기기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이 조항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처리 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리 기관 똑같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소비자 상담 기구를 설치하라 되어 있으니까 주로 콜센터 등을 통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국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막강한 민원 처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민신문고과를 두고 국민신문고는 별도로 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청 소비생활센터에서 처리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단체는 중앙뿐만 아니라 전국 지부를 통해서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소비자원 역시 본부와 지원을 통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근거 기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137 소비자 상담센터와 행복드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16개 아까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전국의 182여 개 소비자단체하고 저희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단일 창구로서 소비자 상담을 하는 그런 기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행복드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상담 전용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셨고, 그 다음 처리 방법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거의 95% 이상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전화로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00번. 그다음 아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역시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복드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물론 한국소비자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방문 역시, 방문의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우신 곳, 그러니까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은 도청 소비생활센터로도 갈 수 있고, 인근 지역의 소비자 단체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화를 통해서 자료를 보내실 때 서신, 팩스를 통해서 문제를 상담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방금처럼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아까 잠깐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활동, 소비자 상담 활동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법적 근거 보시면 소비자 단체 되어 있죠. 소비자 단체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비자 단체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도 소비자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는 전국적인 또 지부를 또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니어 소비자만을 위한 전담 전문 상담 기구로서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활동도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 상담과 관련된 우리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사항을 핵심 체크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기본 골기로 해서 조금만 더 심화 학습을 하신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시니어 소비자 상담가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